쾅! 폭우 속에서 검은 벤치 옆면에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청년에게 달려갑니다. 쓰러진 청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는 순간 왼쪽 손목에서 젖은 팔찌가 반짝 빛났습니다. 학과 소나무 가문의 문양. 설마. 영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24년 전 사산했다고 통보받았던 아들.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 표시를 달았을 텐데. 민수 씨? 청년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아버지와 판박이 얼굴. 수리비. 이래서 갚을게요.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청년을 바라보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24년간의 거짓과 진실을 폭로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서울 여의도의 빌딩 숲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검은 S클래스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국내 굴지의 종합상사 동아홀딩스의 여성회장 김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66이 되어도 심야 운전은 직접 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폭우가 앞유리를 세차게 두드립니다.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빗물을 닦아내지만 시야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빗소리에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일반 도로로 들어서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왼쪽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빨간 배달 가방을 맨 젊은 라이더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늦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벤치 옆면에 부딪혔습니다. 라이더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검은 헬멧이 굴러가며 빗물 속에서 천천히 돌다가 멈췄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고 차를 세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쓰러진 청년에게 달려갑니다. 비싼 정장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런 건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에 비친 얼굴은 24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그 사람 아들의 아버지였던 민수와 판박이었습니다. 똑같은 날카로운 눈매, 똑같은 코의 모양, 똑같은 턱선. 시간이 24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민수 씨? 무심코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에 영숙 자신도 놀랐습니다. 청년이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박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24살 배달원은 아픔에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왼쪽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 빛났습니다. 젖은 팔찌입니다. 영숙의 눈이 그 문양에 못 박혔습니다. 학과 소나무를 조합한 독특한 도안, 그것은 영숙이 젊은 시절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하고 생각하며 그렸던 가문의 문양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리비 얼마든 일해서 갚을게요. 준호가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병원만은 제발. 보험도 없어서요. 비에 젖은 배달 가방, 해진 작업복, 낡은 운동화. 모든 것이 그의 가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청년이 사산했다고 통보받았던 아들인지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두 사람을 적시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 본사 회장실. 뜬 눈으로 밤을 샌 영숙은 오랜 신복인 최 전무를 불렀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영숙의 아버지 때부터 모시던 충직한 사람입니다. 영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부딪힌 청년 아무도 모르게 조사해 주세요. 최 전무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습니다. 생년월일, 가족, 자란 곳, 전부요. 특히 24년 전 출생 기록을 중점적으로. 영숙의 목소리에는 평소 회장으로서의 위엄과는 다른 절박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최 전무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박준호의 상세한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24년 전 바로 그날, 영숙이 난산 끝에 사산했다고 통보받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출생지는 인천 외곽. 부모의 기록은 없고 태어나자마자 아동보호시설 햇살의 집에 맡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속 기부하던 곳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일치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나를 속이신 건가? 최악의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자애로웠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빼앗아 시설에 버렸다는 건가요? 하지만 왜? 영숙은 결단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합의금 이야기라는 명목으로 회장실에 불려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는 고급 가구에 둘러싸여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고 긴장 푸세요. 영숙이 고급 찻잔에 차를 따릅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려 차가 준호의 왼쪽 소매에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숙은 즉시 손수건을 꺼내 준호의 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호의 왼쪽 손목 안쪽에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독특한 모양, 그것은 영숙 집안의 대대로 나타나는 혈통의 증표였습니다. 위치도 모양도 영숙이 가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너 혹시...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아들이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24년간 만나지 못한 내 아이가 눈앞에 있다고. 하지만 동아홀딩스 회장으로서의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DNA 감정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의 맑은 눈동자가 영숙의 마음을 격하게 흔들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아홀딩스 본사 빌딩, 부사장실. 김경일은 큰 책상 앞에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영숙의 남동생의 아들이자 현재의 넘버이입니다. 단정한 얼굴과 고급 정장으로 몸을 감쌌지만 그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 비서로부터의 보고가 그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회장님이 그 배달 청년에게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DNA 검사까지 준비했다고. 경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차기 사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는 이미 막대한 투자 실패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재산을 믿고 만든 빚은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설마 그놈한테 다 빼앗기는 건가? 경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전무의 부하 중 한 명, 경리부 이 과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는 이미 경일에게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일의 지시를 받은 이 과장은 준호가 다니는 배달회사 휴게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준호의 사물함을 열어 칫솔을 훔쳐냅니다. 그리고 역 뒤편에서 주운 노숙자의 칫솔과 바꿔치기했습니다.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서류를 읽은 순간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친자관계 0%. 무릎이 꺾일 것 같아 책상을 붙잡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빨간 점도 얼굴도 전부 거짓이었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24년간 품어온 희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경일이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모습을 보고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영숙은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일은 이미 모든 걸 아는 듯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점 같은 건 성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닮은 사람 찾는 것도 SNS 쓰면 쉽고요. 경일의 목소리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회장님 과거를 조사해서 접근한 사기꾼이겠죠. 마음은 이해하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일의 말이 상처받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다음 날 경일은 또 다른 함정을 놓았습니다. 이른 아침 준호가 배달차 동아홀딩스에 왔을 때 경일은 부하를 시켜 극비 신규 사업 데이터가 담긴 USB를 준호의 배달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경일은 회사 보안팀에 신고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의심자가 있다. 즉시 조사해달라. 1층 경비실에 경비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에 붙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지품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당황하는 준호의 가방이 열렸습니다. USB가 발견된 순간 경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극비 자료잖아.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런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필사적인 호소도 헛되이 준호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가의 실수예요. 소동을 듣고 영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무릎 꿇은 준호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산업 스파이입니다. 경일이 차갑게 보고했습니다. 영숙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DNA 검사에 배신당한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량해 보이던 얼굴도 이제는 사기꾼의 가면으로만 보였습니다. 판단력이 감정에 흐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넘기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준호의 눈에 절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힘없이 중얼거리는 준호를 경비원들이 일으켜 세웁니다.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영숙은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어두운 독방에서 준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약한 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춥니다. 식사 쟁반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사흘째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어른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허무감.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항소를 권했지만 준호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고. 독방 철창 너머로 간수의 발소리가 멀어져 갑니다. 정막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렵 인천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 개인실, 하얀 커튼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한 노파가 고통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비서라는 이름의 80대 여성입니다. 한때 영숙의 어머니 김 여사를 모셨던 비서였습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정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최 전무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전무님, 꼭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1시간 후 최 전무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정비서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4년 전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최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비서는 괴롭게 이어갔습니다. 그날 영숙이 난산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본 김 여사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혈통이 더러운 아이는 집안의 수치다. 이 아이의 존재는 없던 일로 해라. 김 여사는 영숙의 상대가 신분이 맞지 않는 남자였던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비서는 명령에 따라 살아있는 아기를 사산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심야의 아기를 낡은 보자기에 싸서 인천의 보육원 앞에 몰래 놓고 왔습니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어요. 정비서는 베개 밑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아기를 쌌던 보자기 조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비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젊은 시절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 여사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없던 일로 해라. 떨리는 글씨로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비서는 최 전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영숙 아가씨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마지막 힘을 다해 증거를 넘긴 정비서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최 전무는 즉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를 불러 증거 일체를 들고 법원으로 직행했습니다. 동아홀딩스 회장의 친아들이 누명으로 수감되어 있다는 이례적인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DNA 검사 바꿔치기도 경일의 부하를 조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즉시 긴급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갑작스레 석방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멍하니 서 있는 준호 앞에 최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박 선생님, 아니, 준호 도련님, 모시러 왔습니다. 최 전무의 검은 승용차에 태워진 준호는 동아홀딩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최상층으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본 순간 그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나비자수가 놓인 낡은 천과 DNA 감정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감정서였습니다. 친자관계 99.9%.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어 올리고 준호의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빨간 점이 아침 햇살 속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으면서도 영숙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24년 동안 널 버려두고. 눈물이 쏟아져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위엄도 뭐도 다 버리고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갈망했던 말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태어나서 처음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4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메워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어깨가 떨리고 준호의 팔이 든든하게 어머니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모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에서는 24년 전부터 멈춰있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는 조용히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영숙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아들과 재회한 어머니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모자의 진실이 밝혀진 지 겨우 사흘 후였습니다. 경일은 본사 빌딩 지하에 있는 낡은 서버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흐릅니다. 그는 1년 전부터 사내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릴 때가 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립니다. 회사 자금이 차례차례 해외 가짜 계좌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총액은 500억 원. 동아홀딩스 운전자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회장실에서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은행 대출부장으로부터였습니다. 내일 어음이 부도나면 그룹은 즉시 도산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괴롭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강남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복도에서 그저 기도하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주치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진단은 급성 간부전. 간 기능이 거의 정지해 있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가 한계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즉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간을 써주세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준호의 간은 중증 지방간. 오랜 불규칙한 생활과 싸구려 음식만 먹던 나날이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의사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소 100일은 목숨을 깎는 각오로 몸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이식은 불가능하다고. 매일 5km 달리기, 엄격한 식이요법, 그리고 일체의 금주. 그래도 성공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거래은행과 채권단 대표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장을 내놔라. 회사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고함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이 한국을 대표하는 채권자들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채권단 앞에서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100일, 그리고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100일을 주십시오. 채권단의 차가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준호는 이어갔습니다. 배달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 동아홀딩스의 낭비, 창고의 비효율적 배치, 너무 복잡한 물류 경로, 과도한 중간 마진. 이것들을 개혁하면 연간 2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손으로 쓴 메모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현장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효도심 같은 건 믿지 마세요. 믿으신다면 이 숫자와 계획을 믿어주세요. 차가운 회의실에 준호의 말이 울렸습니다. 채권단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필사적인 모습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채권단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100일의 유예. 그것이 간신히 얻은 기회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석양이 서울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24년분의 효도를 위해 100일간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어두운 복도에 새벽 러닝화 소리가 울립니다. 준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15층 건물을 오왕복.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옆 작은 가면실이 준호의 집이었습니다. 간이 침대와 노트북, 그리고 체중계와 혈압계. 벽에는 손으로 쓴 식단표와 회사 물류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삶은 닭가슴살 100g과 브로콜리, 양념은 소금뿐입니다. 점심도 저녁도 같은 메뉴의 반복이었습니다. 체중은 3주 만에 8kg 빠졌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게 야위었지만 눈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준호는 혼수 상태인 영숙의 침대 옆에 앉습니다. 엄마, 오늘은 배송비를 5% 줄였어요. 아직 포기 안 할게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매일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조용한 방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노트북과 씨름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동아홀딩스의 복잡한 물류망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쓸데없는 중개지점, 중복되는 배송 경로, 과도한 재고. 현장에서 일했기에 보이는 낭비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40일째, 준호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옛 배달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태수, 이민호, 박상철 모두 현장의 프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동아홀딩스 물류개혁팀으로 영입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모인 옛 배달 라이더들, 작업복 차림의 그들이 거대 기업의 물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와 퀵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플랜이 탄생했습니다. 당일 배송의 비용 50% 절감. 불가능하다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아는 그들에겐 가능했습니다. 70일째,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일이 회사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해외 브로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준호는 병원 침대에서 온라인 회의에 뛰어들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런던의 브로커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도둑질한 물건입니다. 게다가 저만 풀 수 있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요. 허세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잡아낸 불법 거래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계약서, 위조된 서명, 부정한 자금 흐름. 브로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래는 백지화. 경일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90일째, 준호의 체중은 20kg 줄어 있었습니다. 볼은 꺼지고 팔은 가늘어졌지만 간 수치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아침,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간호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0일간 준호의 노력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를 모자가 나란히 실려갑니다.
영숙은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시간에 걸친 대수술. 수술실의 빨간 램프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켜져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옛 배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램프가 꺼졌습니다.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이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태수가 눈물을 흘리고 민호가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동아홀딩스의 비자 회복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류비용 대폭 절감으로 흑자 전환 전망이라고. 병실에서 준호는 잠든 영숙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안정적인 심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0일간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리타 공항 도착 로비에 검은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내린 사람은 김 여사, 85세가 된 영숙의 친어머니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던 그녀가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은발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검은 샤넬 수트를 입은 모습은 마치 철의 여인 같았습니다. 차는 동아홀딩스 본사로 직행했습니다. 김 여사의 차가운 눈이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보육원 출신 놈을 회장 자리에 앉히다니 집안 망신이야. 김 여사의 고함이 층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서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막 일어난 상태로 아직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딸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주간지 일면에 충격적인 제목이 실렸습니다. 재벌가 마담 불륜 아들을 후계자로. 기사에는 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과 조작된 불륜 상대의 증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간지에 팔아넘긴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은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와이드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스캔들을 다뤘습니다. 패널들이 아는 체하며 비판을 되풀이했습니다. 동아홀딩스 주가는 한순간에 폭락했습니다. 본사 임원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보수적인 임원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 거래처에서 문의가 쇄도한다. 이대로는 신용을 잃는다고. 그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준호를 회장직에서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영숙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창밖에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사태가 수습된다면. 준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 이런 거대 조직의 중압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영숙이 야윈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플 텐데도 영숙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아. 널 지키기 위해 엄마가 싸울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4년간 지키지 못했던 아들을 이번엔 꼭 지켜내겠다는 결의가 떨리는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직접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본사 대강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영숙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보따리와 누렇게 변한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난산으로 의식을 잃은 사이 어머니 명령으로 아기를 빼앗겼다는 것. 살아있는 내 아이를 사산으로 속였다는 것.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들 이야기. 그리고 그 죄를 후회하며 죽은 정 비서의 유언. 낡은 보자기 조각을 들어 올립니다. 나비자수가 조명에 비쳐 빛났습니다. 김 여사의 친필 편지도 카메라를 향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없던 일로 해라. 냉혹한 글씨가 화면에 크게 비쳤습니다.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장 뒤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곧바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떤 과거든 이분의 아들입니다.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회사를, 저는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모자가 나란히 선 모습을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냉혹한 할머니 해시태그가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의 과거 악행이 줄줄이 폭로되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목숨 걸고 아들 지키는 어머니 대 손자를 버린 냉혈한 할머니. 이 구도에 국민의 동정은 모자에게 쏠렸습니다. 다음 날 임원회의에서 바람을 읽은 임원들이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준호의 연임이 승인되었습니다. 주가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여사는 조용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봄, 인천 외곽에 있는 햇살재단 정문에서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아동보호시설 햇살의 집이었던 이곳은 영숙에 의해 인수되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새 놀이기구가 늘어선 중정에서 쌍둥이 남자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준서와 준민입니다. 준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잡아봐. 준호가 웃으며 쌍둥이를 쫓아다닙니다. 40대가 된 그는 동아홀딩스 회장으로 회사를 이끌면서도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준호의 아내 이수진이었습니다.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던 그녀와 준호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해하며 조용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 옆에는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지금도 허리는 곧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넘어져 울자 영숙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다정하게 안아 올려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할머니로서 손자를 안았을 때부터 영숙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은 24년의 후회와 새로운 행복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오는 골목에서 부딪힌 오토바이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구나.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마침내 과거를 용서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시설 건물 안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한 노인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김경일입니다. 한때 회사를 뒤흔들었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일찍 와서 누구보다 늦게까지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갚듯이 그저 열심히 바닥을 닦는 날들. 영숙도 준호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남은 인생을 청소에 바치는 조용한 속죄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봄 오후의 햇살이 시설 정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잔디 위에 연분홍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새들의 지저귐이 들립니다. 평화롭고 온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반짝입니다. 영숙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요? 영숙은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힘찬 악수였습니다. 그래. 너와 함께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미소 짓는 영숙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빠집니다. 시설 전경이 비춰졌습니다. 24년 전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버려진 곳. 이제는 햇살 재단으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봄빛으로 가득합니다. 정문 앞에는 새로 심은 벚나무가 만개했습니다. 그 아래서 시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놀고 있습니다. 준호의 쌍둥이도 그 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영숙과 수진. 두 사람의 표정에는 온화한 행복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휘날립니다. 한때 슬픔의 장소는 이제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4년 전의 눈물은 오늘의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해질녘이 다가오고 오렌지빛 햇살이 시설을 감쌉니다. 손을 잡고 걷는 가족의 모습이 역광 속에서 실루엣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인연을 엮어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24년의 이별과 재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후회와 아픔이 있지만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